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사 이렇게 하면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그다음에 한국 불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전문가성에 가서 배우실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실제 요즘에 이제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불교, 이 가야불교사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어떤 고증이라든지 이 어떤 그 이제 가야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면 한국 불교사는 한 200~300년 앞당겨지게 되죠. 삼국시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로부터 해서 통일신라,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대, 이제 근대사,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이제 그 광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복,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죠? 광복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미군정, 그다음에 신군부 이후에 이제 불교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국 불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 한국 불교는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불교의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등 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 이런 종교는 고등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등 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그 나라마다 어떤 신화라든지, 그죠? 또 그 관습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제 당군 신화가 이제 우리 한민족의 어떤 신화의 기원이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데, 불교가 그 문화에 이제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불교는 이제 크게 어떤 뭐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불교가 인도의 불교가 전래될 때도 그랬고, 또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쉽게 뭐요, 이 불교가 크게 충돌 없이. 근데 카톨릭이나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교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와의 어떤 기존의 문화와 이렇게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신앙하고 또 이루어놓은 불교를 한국 불교다. 다시 말해서 한국식의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됐다 하지만은 인도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불교지만은 우리의 어떤 기후, 풍토,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불교를 한국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는 결국 불교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70~80%가 불교 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화재를 누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찰이 하고 있고 스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왜 사찰에 이런 어떤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면 반박을 못하겠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꿈노원 법원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간송에서 이제 그 국보 2점의 이제 불교 문화재를 이제 경매에 내놓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문화재들이 전부 사찰이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이 전부 이제 프랑스에도 뺏기고 미국에도 뺏기고 일본에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런 문화재들이 또 돌고 돌아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 리움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그 문화재도 보면 불교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근데 국보 보물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사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또 우리가 일본 침탈 과정에서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국 문화 하면 결국 불교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제 불교가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발생해서 그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한 4세기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국시대죠,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불교가 뭐예요?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귀족 신앙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지배 계급자들만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점차 이제 통일신라가 되게 되면 원효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대중불교화되는 이런 이제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불연국토 사상이라든지 현실 정토 사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경주 서라벌이잖아요, 그죠? 서라벌이라는 이 지명 자체도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인도의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인들이 그 경주에 무엇을 만들고자 했냐면 부처님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주 남산에 가면 수많은 부처님의 불상들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경우도 많고 많지만은 경주 남산에 이제 이번에 종단에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아마 신라 때 지진이 일어나서 이 불상이 이렇게 넘어졌나 봐요. 근데 다행히 뭐요? 지면하고 부처님이 코하고가 1cm도 5cm도 안 되는 정도로 그대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문화재청하고 저희 종단에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돌 무게만 해도 한 80톤 가까이 돼요. 근데 그 걸어서 이제 뭐 차가 다니면 뭐 장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걸어서 한 3-40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남산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부처님의 세계. 경주 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면 황룡사라든지 그죠? 불황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 신라인들은 부처님 세계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대중 서민의 생활 불교로 정착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또 한국 불교는 총화적 민족 불교, 또 이제 소승과 대승을 해통하는 통불교, 이런 어떤 그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뭐요? 우리 지역적 문화적 전통에 부합한 독자적 불교 문화를 만들었다. 이게 한국 불교죠. 그래서 불상도 다 달라요. 중국 불상하고 우리 한국에서 조성된 불상하고 다르죠. 그리고 통일신라 때 불상, 고려 때 불상, 조선시대 불상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불상을 조성했던 사람들이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불교가 지금 역사적 의의는 우리나라 불교는 또다시 일본의 불교를 전하게 되고, 그죠? 특히 이 신라 때 원효 스님의 어떤 교학이 중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조 조선이 이제 그죠?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실제 이제 조선 건국의 정치적 조언을 해줬던 인물이 누구예요? 무학이라고 하는 거죠. 무학대사예요. 이 무학대사가 지금의 한양 도성을 그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 고려 말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성리학, 유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리학과 불교가 굉장히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치 이념은 유학이었어요. 유학이었는데 실제 왕실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를 이렇게 쭉 보면 세조라든지
또 세종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 이번에도 드라마 잠깐 보니까 뭐요 그 스님들이 등장해서 그죠 그 이제 그 병을 완쾌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이런 이제 요즘에 그 드라마 있죠 이방원 보십니까? 안 봐요? 역사물을 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이에요. 조선 초. 그러다가 이제 조선 예를 들면 태종 시대 때 되고 하면 이제 뭐 불교가 거의 이제 억압을 받게 됩니다. 불교가 타락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님들의 신분이 아주 천민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사대문이라 하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스님들의 입성을 금지시켜요. 입성을 금지시키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이 근대 불교를 역사학자들이 시기를 기정할 때 스님들의 입성 금지 해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고종 32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조 500년 동안은 사대문 안에 스님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불교를 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찰들을 전부 다 몇 개 안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고, 스님들은 전부 환속시켜버리고, 아니면 노비로 전락시켜버리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2조 500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고종 32년 1895년에 이 승려 입성금지 해제도 뭐냐면 일본 승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일본 승려가 와서 보니까 이게 스님들이 도서관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내각 대신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스님들의 이제 도성 출입을 해제시킵니다. 여기에서부터 1945년 8.15까지를 근대불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근대불교, 현대 이렇게 근현대를 나누잖아요, 그죠? 시기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대한제국에서부터 일제가 지배를 하고 8.15 해방 때까지, 그러니까 8.15 해방 이전까지의 불교를 근대불교라고 보는 이제 이런 시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00년 전에 서울 도심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요즘에 사진들이 쭉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뭐 이런 남대문이라든지 당시의 서울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스님들의 입성 해제가 1895년 그죠? 일본 승려 산호에 의해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 들어요. 러시아, 뭐 프랑스,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신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많은 이제 천주교인들이 죽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이 죽음에 이제 그 당했을 때 스님들이 또 숨겨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때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자기들 성지로 만들려고 할 때 원래 불교 그 암자였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 불교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요. 일제 강점기 요 시대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일본식화된 불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쭉 보시면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만들게 돼요. 일본 그 총독부에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근대 불교를 알리는 서울의 창신동에 원흥사라고 하는 이 한국식 사찰을 건립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당시 이제 일본이 뭐 1902년부터 해서 많은 일본의 어떤 종파 사찰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흥사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본 이 총독부에서는 한국 불교를 일본식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사찰령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찰령을 잠깐 한번 좀 보시게 되면 1911년 6월 3일에 이 시행규칙을 제정 발표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일본 총독이 누구였냐면 테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뭐예요? 식민지화하는, 그러니까 불교를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창시개명이라든지 그죠? 반발령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아마 역사 공부하실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 나중에 결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고 하면 결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은 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 중에는 창시 개명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 승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이제 강압에 의해서 창시 개명을 한 스님들도 있고 또 안 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이런 쪽에 이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1937년에 정초 신년 할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당시 테라우치 총독 후임이 미나미 총독이라는 총독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30일 권산 제도가 있었어요. 저 이제 지금의 북한까지도 해서 31개의 큰 절을 중심으로 이 스님들을 이제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갖고 이제 테라우치 총독이 이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찬양을 하자 당시 이제 이 망공 큰 스님, 이 망공 큰 스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테라우치 총독은 스님들에게 대처를 하겠으니 결혼을 강제로 시켰으니 아마 지금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망공 스님, 한한 스님, 한용운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제 당시 일본에 이렇게 맞서서 이제 아주 그 굴복하지 않고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이 스님이 이해광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해인사 나중에 주지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 성향의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일본 산 스님들도 보면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그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것이 편찬됐잖아요. 그 당시 일제 때 이제 친일 성향 사람들을 분류한 거예요. 기업인들부터 정치가들부터 해서 종교인들 다 했는데 특히 이제 이 해광 스님 같은 경우는 친일 성향. 저희 이제 당시 그 통도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누가 주지였냐면 구화 큰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셨어요. 구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이 스님도 이제 친일 인명 사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스님께서 친일 행적을 한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스님의 모든 기록들을 다 모은 거예요. 독립금 자금을 대주고 예를 들면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활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그리고 이제 이 구화권 스님께서는 이 경상도 일원에 그 한국절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포교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교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포교당을 세우게 되는데 울산, 양산, 진영, 진주, 마산, 창원 이런 데. 제가 이제 있었던 창원 그 절이 1927년에 세워진 거예요. 1927년. 마산에 가면 마산 포교당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마산 포교당에는 저는 1910년 그 이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울산도 세워지고 예를 들면 밀양 할 것 없이 이제 이 포교소를 세워서 이 당시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래.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뭘 세우냐면 유치원을 세웁니다. 유치원.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유치원으로서는 첫 번째가 마산에 있는 대자유치원이에요. 대자유치원이 지금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을 세워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울산에 가면 동국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도 일제 때 세워진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유치원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교소들이 보면 주로
그 빈민가에 가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동네 있죠. 산동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사찰이 뭘 하냐면 규율 사업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 부하 큰 스님께서 했던 거예요. 그 기록들을 쫙 모아갖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더니 통도사 부하 스님은 친일 그 사전에서 빠졌죠.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찰령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 없앨 경우에도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순교 법식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본사와 말사법을 승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통도사, 해인사, 뭐 수덕사, 백양사 이런 본사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본사 말사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통치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통도사만 해도 한 150개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외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통도사가 150개조를 다 이렇게 관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인사는 또 경북, 대구 이쪽을 다 관장하고 또 이제 범어사는 어디예요? 부산, 김해 이쪽을 다 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 본사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인사 주지였던 이해강 스님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죠. 그리고 사찰의 주지를 두어서 절의 사무와 또 행정을 맡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지 스님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때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지 스님의 역할이 뭐였냐면 설법을 하고 법을 설하는 분을 주지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통 주지 스님 하면 사찰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행정을 하고 그죠?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사찰령의 이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제 당시 임명권을 본사 주지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총독부가 이제 총독이 이제 본사 주지를 임명을 하고 말사 주지는 누가 했냐면 당시 관할 도지사가 말사 주지를 이렇게 임명을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찰 주지의 목적이 퇴색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주지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주지를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주지 스님을 뭐 통도사 주지나 이런 거 하라면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왜? 내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뭐냐? 대중을 외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러한 어떤 사원 지주 제도가 로 인해서 주지 권한이 대폭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사찰이 모여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재산의 목적을 두고 주지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옛날 어른스님들 뭐 70년대만 해도 서로 주지 안 하려고 했다. 일부러 그래서 주지가 없어서 다른 절에서 주지를 모셔와서 이렇게 모시고 했다.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자, 요겁니다. 1926년에 총독부에서는 대처승도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스님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스님도 주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절들은 전부 결혼한 스님들이 다 차지하게 돼요. 통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도사, 해인사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처 스님들이 다 차지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근 불교사의 역사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는 첫 단추가 잘못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는 전국에 30본사 제도를 설치하고 친일 성향의 주지를 임명해요. 그죠? 이러면서
그래서 1941년에 현재의 조계사를 세워서 중앙통제적 역할을 하는 조계종이라는 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계종이 지금 탄생한 것은 60년, 올해가 60년이 됩니다. 올해가 60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침탈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이제 좀 발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906년에 명진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식 명진학교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세워진 지가 이제 해가 1906년이니까 지금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세워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 그 다음에 고려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이때 당시 같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동국대학교가 점점 이제 1946년에 이제 동국대학으로 승격이 되게 되고, 이 지금의 동국대학교는 당시 여러 이제 사찰에서 자금을 수련해서 이 동국대학교가 이제,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땅이 많아요. 전국의 땅이 다 거의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요?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가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 되고, 그죠? 이화여자 전문학교, 이화여대죠, 그죠? 이것도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성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는 지금의 고려대입니다. 요 지금 대학들이 당시 동국대학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립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에서도 항일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친일 성향의 스님들도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을 했던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해 한용, 그죠? 그 다음에 백용성 스님,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아까 우리 통도사의 구화 스님이라든지 하람 스님이라든지 만공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항일 운동에 많은 조력을 했던 그런 스님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해방을 맞이합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게 돼요. 당시 이 김범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당시 이제 이 내무부 장관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송만공 스님이 고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45년에 9월 전국 승려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렸던 전국 승려대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 승려대회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일 그냥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 스님들이 다 모이느냐예요. 그죠? 모이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당시 1945년에도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때는 뭐냐면 친일 불교를 청산하자. 친일 불교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친일 매국 보수파, 타락성, 매교성, 그 다음에 교단의 정화를 이루고자 이렇게 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박한영 스님이라든지 김범린 이런 스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러한 1945년에 승려대회가 열려요. 이번에 이제 승려대회가 열리게 된 것도 20몇 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당시 이제 김구 선생이 대각사를 방문해서 당시 백용성 스님에게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감사한 그런 이제 인사를 하러 왔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러한 어떤 이제 일본 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불교 정화 운동이에요. 불교 정화 운동.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정화 운동의 의미는 뭐냐면 일본
불교를 없애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결혼을 해서 사찰에 있는 일본 그죠 대처성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돼요? 싸움이 시작해요. 이때부터 일본 이제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당시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대종불교를 실현하고 비구 중심의 교단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다 결혼을 해서 비구 스님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말하는 조직 깡패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앞세워서 뭐요? 절을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해요. 지금의 성주사 이런 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지금 해결 안 되는 절이 하나 남아있어요. 순천에 가면 선암사. 선암사가 지금 이제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서로 이제 소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절이 그러니까 80년대 때만 해도 선암사 살벌했습니다.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가면 절배스러운 줄 알고 막 고쳐 쏘고 그랬었어요. 그래 하도 싸우니까 이거 이제 순천시에서 아예 관리를 하다가 그래서 조계종하고 태고종이 이제 싸우지 않는다 해서 다시 이제 그걸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잔재가 남아있는 절이 선암사예요. 절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구 중심의 교단 재건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시 당시의 어떤 부패된 교단을 혁신하고 또 올바른 승려상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데 이 운동을 이렇게 실제 하다가 47년 11월에 이 운동이 잠깐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56명이 월북을 하게 돼요. 이 운동을 했던 스님들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당시만 해도 여기 보시면 대처승의 수가 몇 명이에요? 7,000명이에요. 결혼한 스님들의 수. 지금 조계종 스님들은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조계종에 소속된 스님들이 지금 2만 명도 안 돼요. 그리고 당시 비구 수는 몇명? 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000대 200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때에 사실은 우리 조계종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하에 이승만 그죠?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때 아무래도 이제 미분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이제 옹호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일 했던 것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지정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조 물자, 다시 말해서 이제 6.25 사변 이후니까, 그죠? 6.25 사변 이후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조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많은 선교 자본들이 들어오게 돼요. 선교 자본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병원, 의료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 전부 뭐냐면 선교 자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의료,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가 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원조 물자라든지 선교사들에 의해 갖고 병원, 교육, 그 다음에 뭐예요? 복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하는 홀트 아동복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병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복지는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교회도 가셨을 거예요. 그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초콜릿 주고, 그죠? 사탕 주고,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교회의 문화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때 이제 세워졌던 병원들이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전부 이런 기독교 병원들이 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력이 높아졌잖아요. 경제력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보내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제 해외 선교를 어디를 보내? 아프리카,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보내는데 뭘 가지고 가요? 이걸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게 병원을 세우고 교육 기관을 세우고 복지 시설을 세우면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냥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 미군정하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시스템처럼 똑같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국가 행사를 금지시켜요. 이거는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왜 국가고시 시험을 일요일날 해서 안 보여요? 주로 토요일날 많이 봅니다. 뭐 행정고시, 무슨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요일날에 국가 행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제 때 만들어진 사찰령을 존속시킵니다. 이 미군정이. 그리고 불교계의 폐지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찰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사찰 재산 임시보호법이 통과가 되었으나 미군정이 이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이승만, 그죠? 미군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승만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감리교 신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내각의 42%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채우게 되고, 불자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김범님, 백성호 이런 분들만 이제 몇 분 안 되죠. 이런 분들만 이제 내각에 앉히게 되고, 그리고 1949년에 토지 개혁을 단행해요. 토지 개혁.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이 뭐냐면 사찰이 직접 짓고 있지 않는 토지들은 전부 정부가 쌍갑에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 토지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언제냐면 박정희 정권이에요. 박정희 정권이 이제 서울 강남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땅들을 전부 헐값에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서 사찰의 그 많던 땅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정부 강압이라든지 또 스님들이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법을 단행을 해서 불교계 토지 재산에 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아. 아주 헐값에 받아요. 받아갖고 스님 사찰이 뭘 하냐면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극장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천제철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불교계에서 운영했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뭐 어마어마한 땅을 그죠 국가에게 헐값에 팔아서 그 받은 돈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1951년에 이 군종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군 안에서의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군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1951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불교는 한참 뒤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 차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천주교는 군신부라 그러고 기독교는 군목이라고 해요. 우리 스님들은 이제 군승이라고 합니다. 이 군성제도는 한참 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1954년에 기독교 방송을 인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은 한참 90년대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가 청와대, 옛날 청와대 그 건물인데, 여기 스님들이 이제 데모를 하죠. 불법에 대처 승이 없다. 이런 이제 현수막을 들고 이제 길거리 행진을 하는데, 이때가 지금 이 사진이 1960년대인데요.
이때가 이제 가장 극심하게 이제 정화 운동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자, 1954년 5월 2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를 발표하는데 처자를 거느린 사람은 승려가 아니므로 사찰에서 물러가라 이런 유시를 해요.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지방 순시를 갔는데 지방 순시를 가다가 사찰을 아마 들리게 됐나 봐요. 근데 사찰 입구에 애 기저귀가 그냥 쭉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사찰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가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애 기저귀가 쭉 도대체 지금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다 처자를 거느린 스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 1차 정화 유시가 내리고 3번에 걸쳐서 유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또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불교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시를 내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당시에는 뭐냐면 비구 스님들이 이 결혼한 대처성들을 그러니까 결혼한 스님들한테 대처성이라는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스님이라 해야지. 여러분들 뭐 대처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처성들이 6월 불국사에서 이제 회의를 열고 비구스님들이 이제 새로운 종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찜이 동산 스님, 효봉 스님, 청담 스님 근대의 가장 큰 스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 정화를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유시가 내려지는데 전국의 승려는 일본식 정신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불교 문화 전통을 이때 이제 전국에 뭐가 동원이 돼요? 조직 강퇴들이 동원이 돼요. 이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남아있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스님들이 계속 싸웠죠. 거기 전부 이거와 연결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환속을 하고 종권을 조계종으로 이양할 것을 주장하는 이게 승려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선불교 총본산 태고사 조계사죠, 그죠? 이것을 이제 접수하고 조계사로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법적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절을 빼앗겼으니까 자기들은 또 절을 빼앗으려고 법으로 또 이제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들이 전부 이제 사찰의 땅들을 팔아갖고 이 소송 비용을 다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없어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죠. 그럼 이때는 이미 이제 대부분의 사찰들이 조계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해인사, 통도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큰 절들 있죠? 이런 절들이 이제 조계종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절이 어디? 서남사관. 법적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61년 3월에 비구종단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많은 재산들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잘못 껴진 단추와 같은 불교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근데 아까도 반대로 불교는 지금 이렇게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육 복지시설을 주고 승승장구를 하는 반에서 불교는 뭐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일제 그 피해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서죠, 그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도 1, 2차에 걸쳐서 불교 정화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하도 싸우니까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문교부죠. 불교재건위원회 조례안을 비구 측, 대처 측에 제시했으나 이것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1961년 박정희는 불교계의 반성을 촉구하고 분규종식, 그 다음에 모든 소송을 중지시켜요, 대통령이. 모든 소송들이 전부 이 조계종하고 이
대처 비구 대처 간의 소송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이러한 이제 유씨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불교를 조속히 종속하고 민족문화의 향상에 힘쓰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담화를. 그다음에 1960년 3월에 이제 불교 재건위에서 이때 이제 비구 대처가 합해지는 통합종단이 만들어지게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1968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군승 선발 규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한 10몇 년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970년에 이제 태고종이 창립돼요. 이 태고종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종단입니다. 태고종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뭐 천태종이나 이런 종단들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조계종, 태고종 이 두 종파였어요. 뭐 원불교부터 비롯해서 다른 이런 것들은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이제 1975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아까 크리스마스 때는 50년대 때 그죠? 공휴일로 시정이 됐는데 불교는 1970년대에 와서 이제 공휴일로 공표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신군부,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보면 이제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친불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사찰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 이제 유경수 여사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당시 때 뭐냐면 뭘 했었냐면, 그러니까 저격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무허가 사찰들 다 부셔버렸어요. 허가를 받지 않는 사찰들 있죠. 무속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데, 그래서 일설에는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그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제 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편으로는 유경수 여사는 이제 호불적 불교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했었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뭐 불교를 그렇게 막 억압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불교 안에서 싸움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신군부는 이제 전두환이죠, 그죠? 신군부는 전두환 정권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뭐가 일어나면 이거 중요합니다. 12월 7일 날 군인을 동원해서 새벽에 모든 사찰을 습격을 해요. 이것을 이제 12.7 법난이라고 합니다. 12.7 법난. 그래서 이제 명분은 뭐냐면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많은 스님들이 연행이 돼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던. 근데 참 불교는 너그럽죠, 그죠? 이런 대통령을 또 백담사에 1년 동안 받아주고, 그죠? 참, 그러니까 불교는 보면 소갈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갖고 이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광주 이런 어떤 이제 국가가 권력으로 이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12.7 법난도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조사를 했더니 뭐예요? 이런 국가 권력으로 불교를 탄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한 5천억 정도 예산. 불교계에 이제 그것을 예산을 이제 배정. 왜냐면 이때 당시 연행했던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고문을 당했던 이런 스님들을 치유하고 하는데 쓰여지도록.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때는 정말 불교가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80년대 때입니다. 그리고 88년에 이제 봉온사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관련된
그 일로 인해서 이 봉온사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또 종종 선출 문제로 인해서 또 불교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참 저도 이제 뭐 이때 90년, 94년이 이제 중단 개혁이 이루어지던 해인데 이때가 이제 불교가 굉장히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죠. 이때는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충무원장 스님을 내리고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이것을 이제 개혁 종단이라고 해요. 199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런 그 불교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혁 종단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정권으로부터 자주를 획득하자. 불교의 자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대선 기간이라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종교인들이 교회나 막 성당이나 절이나 막 찾아가서 그죠 지지를 호소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가 돼야 되지만은 그것이 그냥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반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정권으로부터 불교의 자주화를 하게 되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 갖고 이제 한 사람한테 너무 힘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의식 개혁을 합니다. 스님들 스스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스님들이 전국 승려대회를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거죠. 일단 스님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불교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성찰의 시간들이 이번에 전국 승려대회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현대적으로 정립을 하자라고 하는 사상적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개혁 결국 우리 안에서의 인물들을 스님들을 키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치 않나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의 마지막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1700년이 됐어요. 1700년이 됐는데 지금 200년밖에 안 된 기독교나 카톨릭에 밀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두 종교를 합하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불교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또 결국 뭐 불교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고 그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또 불교의 정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 가야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스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스님들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님들 되는 게 쉬웠어요. 80년대 이럴 때는 그냥 내 스님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머리 감고 바로 스님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뭐요? 조금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래서 저희 종단에 보면 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교육원이라고 하는 기구는 스님들을 교육하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승가 고시를 쳐야 되고 스님들도 급수가 있어요. 2급, 3급, 4급 해서 급수가 올라가요. 그걸 통해 갖고 스님들 법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안정화됐죠, 그죠? 안정화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화입니다. 불교의 사회화. 이 불교의 사회화가 중요해요. 결국 불교가 그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면 불교라는 종교는 한국 불교에서 우리가 이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속에 이 불교라는 종교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환경, 인권, 노동, 그죠?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가 가장 잘하고 있죠. 카톨릭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의 체제잖아요. 카톨릭은 왜 조용하냐면 딱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통제해요? 교황청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교황청에서 통제를 해갖고 전부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학 문제에 앞장을 섰고, 기독교가 왜 좀 시끄럽냐 하면 기독교는 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색깔이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대요. 하나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너무 파가 많은데 그나마 이제 그 100몇 개 되지만은 그 중에 약 한 8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무슨 종단? 조계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이 하면 그냥 다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안 좋은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면 다 같이 싸잡아서 이제 욕먹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노동, 복지, 지금 현재 차별방지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적극 찬성하는데 기독교는 반대를 해요. 성소수자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이 성을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임의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차별방지법 같은 경우는 목사들, 아주 보수 성향의 목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불교는 모든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 가치 이런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죠?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카톨릭 다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택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불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봉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봉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 쪽이 좀 우리보다 조직화되어 있죠. 불교는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뭐라 한다고요? 모래알. 왜? 합쳐지질 못해요.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불교가 앞으로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 그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자, 마지막에 뭐냐면 포교의 활성화입니다. 포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이 불교 신자가 몇 명이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카톨릭 신자가 몇 명이고 이게 조사가 됩니다. 그 조사를 보고 모든 정부가 종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끼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군, 대학생, 청년, 노인, 그 다음에 직장, 직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는 청와대 불자가 있고, 국회의원, 기업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거의 2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와해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포교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해되셨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거 하나밖에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히 부처님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그죠? 뭔가 이렇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또 그걸 통해서 지혜를 스스로 갖추는 이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뭐 경전 몇 구절 여러분들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전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이렇게 안목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나